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27페이지요. 05 법률행위란 주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법률행위란 어떤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권리의 변동이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힘을 권리를 했죠. 자, 그러면 권리는 뭐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그죠?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 권리가, 없던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던 권리가 뭐예요? 바뀌기도 하고, 있던 권리가 소멸하기도 한다, 그죠? 이걸 통틀어서 권리 변동이라 합니다. 권리 변동. 자,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죠? 자, 갑은 원래는 을에게 돈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채권이란 권리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원래는 없었잖아요. 빌려줬기 때문에 비로소 갑이 을에게 채권이 발생했죠. 중간에 이자가 500만 원을 되돌려 갚았습니다. 그러면 권리의 내용이 바뀌어버렸죠. 변경이 됐다, 그죠? 최종적으로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소멸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일정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죠? 이것을 통틀어서 권리의 변동이라 합니다. 권리 변동. 자, 그럼 이 어떤 권리 변동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을 통틀어서 뭐예요? 법률 요건이라 합니다. 법률 요건.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인인 법률 요건이 있으면 뭐예요? 그에 따른 결과로서 법률 효과로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권리 변동을 가지는 원인은 무수하게 많겠죠, 그죠? 무수하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매매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매매가 계약이 체결되면 뭐예요? 약속한 대로 매도인, 매수인 사이는 서로서로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 또는 뭐예요? 고용 계약이 있었다. 또는 뭐 위임, 뭐 도급 등 무수한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개개의 뭐예요? 요건, 효과는 다 다르겠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불법 행위, 뭐 사무관리, 부당이득, 뭐 상속, 무수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무수한 것들을. 그래서 이와 같이 권리 변동을 가진 원인은 무수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뭐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적었다, 그죠? 자, 그럼 이 파트를 볼게요. 임대, 매매, 고용, 도급 등은 강제에 따라서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해요? 후자죠. 이와 같이 뭐요? 매매 등, 임대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와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통틀어서 뭐요? 법률 행위다 합니다.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 뭐요? 그 요건이 구비되면 자신들이 뭐요?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뭐요? 다른 말로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왜? 사적 자치는 원하는 대로죠.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 제도가 뭐예요? 법률 행위다, 그죠? 그래서 법률 행위 자유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상속을 예를 들어 볼게요. 상속도 여기 해당합니다. 상속은 원해서 그 효과가 발생합니까? 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일정한 자가 사망하면 그 자와 일정한 친족적 지혜 있는 자가 법에 따라서 상속을 받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원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입니다. 법에서. 이와 같이 나머지 뭐예요? 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들을 통틀어서 법 규정, 법률 규정, 뭐 줄여서 뭐예요? 법 규정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매매 등 자신들이 원한 바에 따라서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들을 통틀어서 뭐예요? 법률 행위다 합니다. 법률 행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는 뭐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법률 행위라는 제도는 몰라요. 이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공통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뭐요? 독일에서 만든 어떤 학문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틀어서 법률행위다 합니다.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는 뭐요? 매매 등 무수한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법률행위. 쭉 매매 등은 원에서다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그죠? 요건이 구비되면 법률행위는 원한 대로죠.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적 자치 원칙을 법률행위 자유 원칙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의의가 설명이 됐는데, 자,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매매에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매매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 요건이 의의가 떠오를 겁니다. 먼저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명이 필요하다 그죠? 자, 누굽니까? 매도인이죠 그죠? 또 한 명은 매수인이죠. 근데 매매가 성립하려면 먼저 매도인이 자신의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뭐 자식이 결혼한다든지 갑자기 누가 아프다든지 그죠? 그래서 팔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을에게 3억 주고 내 토지를 사라 그죠? 자, 자신이 뭐요? 원하는 게 이 자기 팔겠다는 거죠. 의사를 뭐요? 그 의사를 을에게 표시한다 그죠?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수인이 뭐요? 그 조건이 맞으면 오케이 한다 그죠? 이게 뭐요? 성락이다 그죠? 성락의 의사 표시.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갑을 간의 청약과 성락이 맺어지면 매매가 성립하죠.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뭐요? 매도인은 토지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대금을 받을 권리, 이자는 반대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이 같은 권리 의무가 이렇게 발생한다 그죠? 왜요? 자신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죠? 원했기 때문에. 이거 보이다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매매도 있고 고용도 있고 무수한 것들이 속한다 그죠? 그래서 개별적인 모습은 다 다르지만 최소한의 모습이 뭐요? 원해서 그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죠. 근데 원한 부분은 어디에 드러나세요? 여기에 있다 그죠? 가슴 속에 요 부분이 존재했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가슴 속의 의사로 뭐요? 성사되려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말이나 글 등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요? 법률행위라는 어떤 의의를 한꺼번에 진행을 시키면 뭐요? 무수한 매매, 임대, 도급 등이 여기에 속한데 뭐요? 개별적인 요건은 다 다릅니다. 다만 공통점이 뭐요? 원한 대로다 그죠? 원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라 뭐요?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원하는 뭐요? 원하는 하나 이상의 의사. 의사란 것은 뭐요?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가슴 속의 의사를 말한다 그죠?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그 의사를 가슴 속에만 두면 의미가 없죠. 겉으로 표현한다 그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하나 이상의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구비되면 뭐요? 당연히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개개 법률행위, 매매, 임대 등의 요건은 다 다르지만 최소한 뭐요? 우선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상속 등하고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상속은 이와 같은 원한받을 효과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속 등은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요? 일정한 법이 정하는 요건이 구비되면 뭐요? 법에 따라서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죠? 이 부분은 개개 법률행위는 다 다르지만 최소한 법률가 되려면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한다. 그러면 뭐요? 그 요건이 구비되면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성립하면 뭐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같은 권리 의무가 발생케 된다는 겁니다.
자, 써볼게요. 그래서 셋째 줄.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법률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그 점에서 다른 법률 요건인 법규정과는 다르다. 그죠? 법규정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효과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법률 요건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세요. 없던 권리가 발생, 있던 권리가 변경, 있던 권리가 소멸한다. 그죠? 이것을 통틀어서 권리 변동. 이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을 뭐요? 법률 요건 한다. 그죠? 법률 요건은 무수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요? 매매 등 당사자의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와 상속, 불법 행위 등 뭐요?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효과만 인정되는 법규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법률 사실이죠. 그죠? 자, 그럼 다시요. 그래서 법률 요건은 이와 같이 법률 행위라는 것도 있고 법 규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요. 이와 같은 법률 요건은 하나 이상의 사실로서 구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합니다. 법률 사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요? 법률 요건이 구비되면 뭐요? 그 효과로서 건립변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을 보세요. 갑을 간에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의 청약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해요? 아니죠. 그죠? 매수인의 성낙도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매도인의 청약과 성낙이 합치되면 뭐가 성립합니까? 매매가 성립하죠. 그럼 매매가 성립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그 같은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죠? 자, 그러면 순서 붙여볼게요. 청약과 성낙은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청약과 성낙은? 예? 몇 번이요? 예, 크게 대답하세요. 1번이다. 그죠? 청약만은 안 되죠? 청약과 뭐요? 성낙이란 사실이 모이면 두 번째 뭐요? 뭐가 됩니까? 매매죠. 그럼 매매는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매매는 2번이다. 그죠? 그 매매가 성립했다. 그죠? 그러면 거리매는 없지만 매도인은 약속한 대로 뭐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대금 받을 권리. 이자는 반대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 대금을 지불 의무가 발생하죠. 이게 법률효과 3번이다. 그죠? 요게 한번 이렇게 시험 떴어요. 그래서 청약과 성낙이란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요? 매매란 법률 요건이 구비되면 그 법률 효과로서 뭐요? 이와 같은 당사자 간의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모습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권리의 변동. 그래서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무수한 것들이 있다. 그죠? 이것을 통틀어서 법률 요건이라 합니다. 요건. 그러니까 무수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요? 매매 등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을 법률행위, 상속, 불법행위 등 뭐요?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효과가 생기는 그 같은 원인을 법률 규정. 그래서 이와 같은 법률 요건은 하나 이상의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이건 제가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매매를 예를 들게 되면 매매가 성립하여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뭐요? 청약과 성낙이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청약만으로 매매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두 개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청약과 성낙은 매매라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이 되고, 그래서 청약과 성낙이란 법률 사실이 합치돼서 뭐요? 매매라는 법률 요건이 완성되면 약속한 대로 뭐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는 그 같은 권리 의무가 권리 변동 효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참고 부분에서 그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1번.
청약 팔겠다 그죠? 성낙 사겠다. 그래서 합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 매도인에게는 재산권 이전 의무, 매매대금 지급 청구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청약만으로 매매가 안 되죠. 그래서 청약과 성낙이 매매라는 법률 요건을 구사하는 법률 사실이 되고, 매매 계약이 뭐요? 법률 요건이 되고, 그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그 효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기면은 법률 사실들이 쭉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싫어하는 부분인데, 왜?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다행스럽게 매년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한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지금부터 뭐 우리가 머리 싸매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수업 시간에 쭉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기억할게요. 자, 권리라면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뭐요?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권리라 했다 그죠? 이와 같은 권리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권리 변동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 한다 그죠? 그 원인은 무수한 것들인데 크게 당사자가 그와 같은 법률 효과를 원하는 대로, 원한 바대로 그와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어떤 매매 등을 통틀어서 법률 행위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나머지 상속, 불법 행위 등 뭐요? 원한 대로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효과만 발생하는 원인을 통칭해서 뭐요? 법률 규정 또는 법규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은 하나 이상의 사실로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뭐요? 법률 사실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완성되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로서 권리 변동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응용을 하면 돼요. 그럼 뭐요? 임대를 떠올리고 생각을 해 보시고 뭐요? 전세를 떠올리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30페이지 보세요. 5번, 6번, 7번 있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그죠? 자, 요 부분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법률행위나 매매, 임대 등 여러 무수한 것들이 법률행위에 속하죠, 그죠? 그 개개 요건은 다 다릅니다. 근데 최소한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법률 효과를 원하는 뭐요? 의사표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상속 등은 의사표시가 없다, 그죠?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가 될 수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나눌 수가 있는데 의사표시가 몇 개냐는 겁니다. 하나만으로 뭐요? 법률행위가 완성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뭐야? 단독행위라 합니다. 단독행위. 자, 보세요. 유언 보세요. 유언은 일정한 자가 자기 사후에 뭐요?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유언을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합니까? 아니죠, 그죠? 유언자가 단독으로 한다, 그죠? 그러면 그 요건이 구비되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해요. 이와 같이 행위자의 뭐야?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완성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단독행위라 합니다. 단독행위. 단독행위. 자, 보세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란 행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즉 한 개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됩니다. 자, 법률행위니까 단독행위도 뭐요? 법에서 인정한 효과입니까? 원한대로 효과요? 원한대로 효과죠. 그런데 행위자의 일방적으로 원한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불리해요?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애적인 겁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만 인정돼요. 자, 그럼 단독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크게 두 가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앞으로 요 예를 최대한 많이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을 제가 계속 요구할 거예요. 자, 대부분은 여기 들어갑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볼게요. 채무 면제. 앞에서도 아까 설명드렸다, 그죠? 갑이 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죠. 이것을 면제하기 위해서 가슴 속에서
안 받아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 채무 면제 효과가 발생해야 하네요? 안 하죠. 채무 면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요? 채권자인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이게 면제해주마, 그죠? 상대방에게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전달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단독행위가 효과 발생해서는 그 행위자의 뭐예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유언이에요. 유정도 유언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재벌이 유언을 하죠. 자식들을 다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유언을 합니까? 아니죠. 혼자서 뭐요? 자식들 몰래 누구에게? 변호사 앞에서 변호사에게 대신 쓰게끔 하고 있다, 그죠? 따라서 유언의 의사표시가 자식들에게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사망하면 유언될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와 같이 행위를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랍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언. 유정도 유언의 일종입니다.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점유권 포기, 상속의 포기 이런 것들이 됩니다. 상대방이 따로 존재치 않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누구에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 재산 상속 안 받겠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누구에게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뭐요?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다가 상속을 포기합니다.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둘째 줄 마지막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효과 발생을 해서 뭐요? 행위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됩니다. 그죠? 단독행위는 대부분 여기 들어갑니다. 채무 면제, 취소 이런 것들이 해지 이런 것들.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치 않죠. 그죠? 도달될 필요 없어요.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객관화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언, 유정, 상속의 포기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단독행위까지 설명됐어요. 두 번째 여기 보세요. 단독행위는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가 몇 개 존재했어요? 한 개 존재했다, 그죠? 이제는 의사표시가 2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인데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계약 보세요. 자,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매수인의 성낙의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하죠. 그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사표시가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에서 합칩니까? 반대 방향에서 합쳐요? 계약은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만나서 합치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 합니다. 계약. 반대 방향이요. 자, 왜 반대 방향입니까? 매도인은 뭐예요? 많이 받고자 하죠. 매수인은 뭐예요? 싸게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서로서로 이것이 양보하다가 뭐예요? 중간에서 이렇게 서로서로 타협점을 찾는다, 그죠? 그래서 계약이라면 대립된 의사표시의 합치. 그래서 뭐예요? 제목 붙여볼게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면 뭐예요? 채권 계약 이렇게 붙이면 돼요. 물건이 있었죠, 그죠? 당사자의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면 뭐예요? 물건 계약 이렇게 붙이면 돼요. 어떤 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 합의, 저당권 설정 합의, 전세권 설정 합의 이런 것들이 물건 계약. 그 다음에 혼인 등 가족법상의 지위 변동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면 뭐예요? 가족법상의 계약 이렇게 붙이면 돼요. 또 응용할게요. 자, 법률 행위도 뭐예요? 채권 채무를 발생하는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라면 뭐예요? 채권 행위 이렇게 붙이면 돼요.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라면 뭐예요? 물건 행위 이렇게 붙이면 돼요. 가족법상의 지위 변동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면 뭐예요? 가족법상의 행위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물건 행위는 물건의 종류가 8가지죠. 그러면 종류별로 또 하면 돼요. 그 물건이 뭐예요? 소유권이라면 소유권 이전의 합의구죠. 그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했다면 뭐예요? 지상권 설정의 합의. 이런 식으로 다시 계속 제목을 붙이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합동행위 볼게요. 합동행위.
자, 계약은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죠? 근데 의사표시 방향이 반대 방향이었죠. 자, 그런데 합동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합동행위. 앞에서 사단법인이 뭐라 그랬어요?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죠. 그러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최소한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구성원인 사원이 몇 명 이상이 필요합니까? 2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우리 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자, 그죠? 그럼 의사표시가 2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인데 계약과 차이점이 있어요. 계약은 뭐예요? 반대 방향에서 의사표시가 맞는다,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인데 단체 설립이란 하나의 방향에서 만나죠. 여기서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상으로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 개념상으로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당연히 단독행위하고 뭐예요?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 그죠? 의사표시가 1개냐, 2개 이상이냐. 2개 이상이었을 때 뭐예요? 반대 방향에서 만나느냐, 한 방향에서 만나느냐. 이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죠? 자, 법률행위가 다 원한대로가가 발생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3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의 종류는 당연히 뭐겠어요? 계약이겠죠, 계약. 그래서 사적 자치가 원한대로다, 그죠? 원한대로의 제도가 뭐예요? 법률행위죠. 그래서 사적 자치 원칙을 법률행위 자유원칙이라고도 하고, 법률행위 중에서 뭐예요? 당연히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개념의 범위 차이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3가지로 뭐예요? 동의어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다 원한대로다, 그죠? 자, 그러면 옆 페이지.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의사표시 모습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분류했습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인 분류고, 시험은 여기서 뜨는 게 아니에요. 법률행위 종류에서 뜬다면은 8번, 9번, 10번, 11번에서 뜹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일단 제목만 볼게요. 법률행위 중에서 당사자는 뭐예요?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채권행위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부터 먼저 볼게요. 법률행위 중에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뭐예요? 물권행위 이렇게 붙이면 돼요. 혼인 등 가족법상의 지위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뭐예요? 가족법상의 행위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8번과 10번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오늘 완벽하게 이해를 욕심내지 마세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가별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10년도 10월 10일자에 체결됐습니다. 첫 번째. 자, 매매가 체결됐죠. 매매는 원하는 대로 맞다, 그죠?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인데 매수인이 원한 바는 뭐죠? 소유권 획득이요. 매도인이 원한 바는 뭐요? 대금의 획득이죠. 근데 요 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효과가 달성이 됐어요? 달성이 안 됐다, 그죠? 달성이 안 됐죠? 약속만 한 단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쭉, 요때는 계약금을 지불하겠죠? 그 다음에 일정한 날짜에 뭐 중도금 등을 여러 차례에 나눠서 지급하겠죠, 그죠? 덩치가 크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때입니다. 10년도, 뭐, 한 3월 10일자에 뭐요? 잔금과 등기를 맞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때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누구 앞으로 넘어갑니까?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사고 팔아 따지면 뭐요? 요 단계의 가벌간의 행위하고 요 단계의 가벌간의 행위는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단계의 행위를 이렇게 제목 붙이면 돼요. 의무 부담 행위. 약속한 단계다, 그죠? 원인 행위 이렇게 붙이면 돼요. 즉, 요 단계에서는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매매 계약이 성사됐다면 그에 따른 당사자는 뭐예요? 채권 채무만 발생한 단계죠. 그죠? 요 단계 행위를 채권 행위 이렇게 붙이면 돼요. 채권 행위. 자, 그러면 그 이상을 먼저 제가 재원치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신들이 원한 대로의 어떤 효과를 전국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뭐예요?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따라서 이행에 문제가 남습니다. 이행에 문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그때 기본 시간에 할 겁니다. 그 다음, 요 두 번째 단계 볼게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 단계는 총국적으로 뭐요? 갑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총국적으로 이자에게 넘긴다, 그죠? 넘깁니다. 이와 같이 종국적인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뭐요?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처분행위. 종국적인 어떤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처분행위 그래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소유권을 취득했죠. 대금을 획득했다, 그죠? 종국적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습니다. 이미 이행해버렸어요. 그래서 의무 부담행위가 원인행위라면 뭐요? 처분행위는 뭐요? 그에 따른 이행행위가 되겠죠, 그죠? 이행행위. 자, 그래서 이 부분 의무 부담행위는 채권행위가 여기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처분행위는 어디가 여기 들어가느냐? 예. 자, 요 단계에서는 갑이 가졌던 어떤 권리가 을에게 넘어갔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갔죠? 소유권은 채권입니까? 물건이요? 물건이죠. 그래서 같이 소유권 등 물건을 뭐요? 종국적으로 변동을 일으킨 법률행위를 뭐요? 물건행위 그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요? 처분행위는 물건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요? 소유권 이전의 합의,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그죠? 지상권 설정계약 이런 것들이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종국적으로 변동을 일으킨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물건행위 합니다. 이와 같이 뭐요? 채권 채무 발생을 약속한 행위를 뭐요? 채권행위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특징을 여기 두 가지만 일단 이해할 수 있는 거 적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2번에서 주로 해서 뜨는데 그 예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행위란 물건 변동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법률행위, 이 행위에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죠? 종국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일으키는 행위라든지 전세권 설정행위, 뭐 저당권 설정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채권행위가 뭐예요? 원인이다, 그죠?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그에 대한 이행행위다, 그죠? 그 처분행위는 물건행위가 대표적이고 나머지 하나 채권 양도, 무채재산권의 양도 등 뭐예요? 물건 이외에 나머지 재산권을 종국적으로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뭐예요? 통틀어서 물건행위에 준한다 해서 뭐예요? 준물건행위 이렇게 합니다. 그 처분행위는 물건행위하고 뭐예요? 나머지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는 뭐예요? 준물건행위. 이것도 처분행위다, 그죠? 예. 그 처분행위는 이거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준물건행위에 예.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재산권의 양도, 뭐 이런 것들 예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13번은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도 쭉 넘어가고요. 32번에 보세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죠. 자, 우리가 민법 총칙만 하더라도 조문의 숫자가 184개나 됩니다. 그 조문 중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규정은 뭐예요?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이라 하고 당사자가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법규 또는 임의규정이라 합니다.
자, 32페이지 제일 밑에 17번. 강행규정, 임의규정 있죠? 17번요. 강행, 규정. 다른 말로 강행법규. 같은 의미입니다. 강행법규. 대비되는 게 뭐예요? 임의규정, 임의법규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민법의 조문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중 어디가 원칙이겠느냐는 겁니다. 강행규정이 원칙이겠습니까? 임의규정이 원칙이세요? 임의가 원칙입니다. 여기 원칙이에요. 왜 임의규정이 원칙이냐? 민법은 사적 자치죠. 그죠? 사자지. 즉, 사적인 생활은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형성하는 것이 민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민법 조문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입니다. 임의법규. 따라서 뭐예요? 당사자 합의가 우선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비로소 뭐예요? 임의법규에 의해서 재판합니다. 근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일을 못한다. 그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강행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행위자가 뭐예요?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무효가 되겠죠. 이와 같은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여기 들어가느냐? 그냥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수업 시간에 그때 체크를 할 겁니다. 오늘은 체크 안 했지만 민법이죠.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검증 원칙은 강행법규입니다. 당연히 뭐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최소한의 어떤 지켜야 될 기준이 있겠죠. 아무리 내가 권리자라도 내 멋대로 권리 행사할 수 없다. 그죠?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죠? 그 민법 2조가 강행법규. 그 앞에서 우리가 능력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그래서 권리 능력은 누가 가지느냐?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다. 그죠? 이거는 그 법의 근본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이와 같은 기본적인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 것들이 강행법규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지문화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우리가 암기상으로 외울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따라서 그 규정이 뭐예요? 강행법규라면 행위자가 이와 같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면 그 행위자의 법률행위는 뭐예요? 효과가 없게 됩니다. 자, 볼게요. 33페이지 제리에 법규범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구분되는데, 자,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그 법의 내용이 뭐예요? 선량한 풍속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해서 하면 뭐예요? 그 법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관계된다고 하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죠. 이런 것들은 강행법규입니다. 자, 오늘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9번 보세요. 이거는 100%입니다. 103조. 자, 103조를 읽으면은 법률행위 자유가 원칙이다. 그죠? 자신들이 원하면은 당연히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자, 볼게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밑에 본문을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입법권은 국회가 지죠. 우리는 성문법주의다. 그죠? 필요한 것들은 다 조문화합니다. 그때 국회가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강행법규로 마련한다. 그죠? 그럼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일일이 모두 다 법조문화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때 중요한 것들은 강행법규로 하고 하나는 뭐예요? 103조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확정된 법률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개별 강행법규에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즉 처벌 두지 마라. 이 같은 강행법규 없어요. 그죠?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이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라 합니다. 103조의 제목을 보니까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되어 있죠. 다른 말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는 자유가 원칙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법률행위가 의도한 바가 이와 같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입법자가 우리 국민이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강행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강행법규가 없더라도 최종적으로 유효로 할 것이냐 무효로 할 것이냐 103조의 어떤 일반 조항, 포괄적인 조문을 둬서 그 당시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랑 기준의 합치 여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무효에 대한 판단권을 누구에게? 사법부에게 맡깁니다. 법관에게. 그 법관이 그 행위가 이와 같은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질서에 반한다면 무효로 판단하고 반하지 않으면 유효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반사회 질서 행위 기준이 선량한 풍속이다 그죠? 사회 질서라는 것은 일단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선량한 풍속이 뭐냐는 겁니다. 건전한 도덕 또는 윤리 감정을 말합니다. 즉 자신들은 아무리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체결했더라도 그 법률행위로서 달성코자 하는 내용이 국민들의 건전한 도덕 감정에 이배되더라고요. 그때는 용납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럼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내가 건전한 도덕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103조 판례는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103조는 개별적 판례를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 요 싸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당연히 내가 건전한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판례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언제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것은 내 도덕관념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외워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예전에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불과 얼마 안 됐죠. 그죠? 불과 20-30년 전까지는 능력이 있는 남자는 본처 외에 처벌 한 명 이상을 두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그때도 있었다. 그죠? 제 주위에도 보게 되면 예전에 자기 엄마가 큰 엄마도 있고 엄마도 있고 이런 또 큰 할머니도 있고 작은 할머니도 있고 이런 애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놓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즉 우리는 일부 일처제다 그죠? 아무리 자기가 돈이 있더라도 배우자 있는 자가 첩. 반대로 사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배우자로 삼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사회는 주로 첩이 문제가 되는데 다른 사회에서 남편을 복수로 들어온 그런 좋은 사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인을 여러 명 두죠, 그죠? 근데 남편을 여러 명 두는 그런 사이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회입니까? 수렵 사회는 남편이 여러 명 있죠, 그죠? 그때는 마구마구 자손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나가서 남자가 죽을 줄 모르죠. 그러니까 여자는 한 명인데 남자는 여러 명 그런 사회도 있는데 농경 사회는 주로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거. 그래서 우리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데 아무리 오란다 할지라도 처벌 두는 행위는 도덕관념에 반한다. 그래서 처벌 두기란 계약은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어떤 예를 최대한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매매는 이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103조의 이배를 따라서. 그 부분 넘어가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103조는 무조건입니다. 근데 34페이지 제일 밑에 21번. 불공정 법률행위 있죠.
이거는 반드시 아니에요. 103조는 100%지만 104조는 예전에 40문항이 출제될 때는 이것도 거의 100%에 가깝게 출제가 되는데 이제는 뭐요? 24문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4조는 뭐 2, 3년에 걸쳐서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년은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요 부분이 어떤 느낌이 왔죠, 그죠? 예. 도덕의 국민들의 건전한 도덕관념에 반한 법률 행위는 103조에 반해서 무효란 겁니다. 그럼 104조는 뭐냐는 겁니다. 104조. 불공정 행위, 불공정 법률 행위 또는 폭리 행위라고 합니다. 불공정 법률 행위요. 또는 폭리 행위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자, 매도인. 자, 매도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시골에서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아 아주 순박한 70대 노인네입니다. 근데 유일한 어떤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식을 40이 넘어서 늦게 뒀습니다. 아주 귀한 자식이죠.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뭐요? 요 놈이 엉덩이에 뿔이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건을 저지릅니다. 지금도 뭐요? 사건을 져서 구속돼 있어요. 근데 너무나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야 되죠. 그래서 변호사를 삽니다. 형사사건이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돼요? 정관 예우 받는 사람 찾아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비싼다. 그죠? 그래서 거금, 예를 들면 7천을 요구합니다. 7천. 근데 시골에서 그런 7천이란 거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는 방법은 팔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시간을 두고 팔면 예를 들면 뭐요? 10억을 받을 수 있는 토지다. 그런데 을이 뭐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 뭐요? 접근해서 마구마구 후려쳐서 뭐요? 7천 주고 산다는 겁니다. 매매. 당연히 매매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유경쟁 사회죠. 매매 대금의 시가는 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그죠? 임자에 따라 달라지죠. 그 자유경쟁의 원칙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뭐요? 갑을 간의 법률행위 매매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아무리 자유경쟁의 원칙이지만 이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아주 힘든 상태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자가 그것을 뭐요? 악용해서 원래 뭐요? 공정한 시가보다 엄청나게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대가로 뭐요? 취득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같은 불공정행위는 금방 봤던 103조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이 같은 갑을 간의 매매는 우리의 윤리 감정에 비춰서 용납이 되는 행위입니까? 용납이 되지 않는 행위요? 후자죠. 그죠? 그 104조는 뭐요? 103조하고 별 개가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요? 윤리 감정에 반하는 행위 중 뭐요? 하나를 다시 뭐요? 구체적으로 다시 예를 들은 게 폭리행위입니다. 폭리행위. 폭리행위는 뭐요? 우리 윤리 감정에 반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넓은 개념이라면 뭐요? 이게 더 좁은 개념이죠. 즉 103조에 해당하는 예 중에 뭐요? 하나의 구체적 예를 다시 법조문화한 겁니다. 그래서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에 뭐야? 하나의 구체적 예에 해당한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는 개별적 판례를 묻는 시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야? 법조문의 요건을 묻는 시험이에요. 오늘도 거의 한 50%는 끝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한다 돼 있다. 그죠? 자, 그럼 먼저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려면 법조문을 보니까 뭐요? 요건이 성사돼야 돼요. 자, 제목을 붙여볼게요. 이자를 어떻게 붙이면 돼요? 피해자. 피해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자는 뭐요? 폭리를 취했다. 그죠? 폭리자. 이렇게 제목 붙이면 되겠죠. 자, 요건요. 먼저 주관적 요건. 첫 번째, 피해자요. 피해자 갑은 조문을 보니까 어떤 상태에 빠져 있어야 돼요? 궁박 또는 뭐요?
무경험 또는 뭐요? 경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빠지셔야 된다 그죠? 근데 또는이니까 세 가지가 모두 굽입니까? 그 중에 하나만 굽이 되면 돼요? 하나만이다 그죠? 당연히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모두 굽이 되어야 된다. 틀립니다. 하나만요. 그 중에 개별적으로 묻는다면 궁박을 주로 물어요. 자, 우리가 요 사이 궁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써야 안 써요? 궁박이라는 단어는 안 쓰죠, 그죠? 그래서 궁박이라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벗어날 길이 없는 뭐요? 아주 급박한 어려움. 이것을 궁박합니다, 궁박. 벗어날 길이 없는 뭐요? 급박한 어려움.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갑은 지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 그죠? 그 원인이 어떤 원인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이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이 구속돼 있다는 어려움이다, 그죠? 따라서 원인은 뭐요? 경제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뭐요? 어떤 심리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치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사회적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즉 원인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두 번째 문제다, 그죠? 경제적 공공에 한한다, X다, 그죠?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폭리자책의 요건. 자, 나라고 볼게요. 옆집 삽니다. 어느 날 갑이 나에게 쫓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가지는 토지가 뭐요? 임자만 제대로 만나면 10억 정도 가까이 받을 수 있는 땅이다. 너도 알다시피. 근데 그렇지만 뭐요? 내가 지금 급하니까 내 이유 묻지 말고 네가 7천 주고 싸게 사라. 그래서 내가 샀어요. 내가 비난받아야 됩니까? 비난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뭐요? 폭리가 되려면 뭐요? 폭리자가 피해자의 그와 같은 뭐요? 어려움을 알고서 뭐요?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이용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악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원인이 있었더라도 뭐요? 폭리자에게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된 법 없는 뭐요? 폭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요. 객관적 요건. 자, 을은 매매 대가로 매도인 갑에게 얼마를 지급했죠? 7천. 근데 매도인으로부터는 그 대가가 얼마짜리요? 10억이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급부와 그로부터 뭐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반대 급부가 어떤 상태이셔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 상태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돼요. 요거는 객관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매매의 대가가 불균형하다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요? 우리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사가 판단하겠죠. 그죠? 예, 객관적 요건이에요. 그래서 불공정위가 성립하려면 뭐요? 이와 같은 주관적, 객관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돼요. 모두가.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이 모두가 구비되어야만 비로소 104조가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요건이 다 구비되었다는 것을 당연히 각각 을 중에서 누가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이자가 입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요? 민법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민사소송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민법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증 책임이 문제되면 뭐요? 그 사실이 인정이 되었을 때 유리한 위치에 서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갑이 을에게 뭐요? 돈 1,000만 원을 받을 게 있다. 채권이 있다. 여기에 다툼이 있다면 당연히 빌려줬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네, 채권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되돌려 갚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유리해요? 채무자가 입증하죠. 그럼 갚았다는 것은 뭐예요? 채무자가 입증해요. 이런 식으로 그 사실이 인정되면 유리한 지에 있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다 구비되면 매매는 무효가 된다, 그죠? 당연히 누가요? 이자죠, 그죠? 무효를 취한 이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돼야 돼요. 따라서 뭐요? 여기서 입증 못하면 무효가 아니에요. 이 모든 사실은 뭐요?
갑이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이 되면 뭐요? 갑을 간에 매매는 104조 2배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4조는 요 요건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지문합니다. 103조는 그 사안에 대한 뭐요? 개별 판례를 최대한 기억하고 있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35페이지에 뭐 어떤 법률행위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 시간에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36페이지 중간까지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마지막 시간에 자, 법률행위라는 것을 봤다 그죠? 법률행위. 저 법률행위는 무수한 것들이 있죠. 매매, 임대 등 무수한 것들이 존재한다 그죠? 다만 최소한의 공통점이 법률행위는 뭐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더라 그죠? 원하는 대로. 그게 법률행위입니다. 원하는 대로는 의사표시에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한 개냐 두 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행위자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뭐예요? 단독행위.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는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더라고요. 계약은 그 중에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 합동행위는 뭐예요? 같은 방향에서 합치. 이렇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자유가 원칙이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강행법규에 위배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개별 강행법규에는 반하지 않더라도 뭐요? 법률행위로 달성고자 하는 그 내용이 103조 국민들의 선량한 윤리의식에 반하면 무효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그 판례를 기억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뭐요? 처벌독이라는 계약은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체적 예가 우리는 자유경쟁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이와 같은 아주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 그죠? 그런데 상대방인 폭리자가 이와 같은 피해자 측의 어려운 상태에 편성해서 아주 폭리를 취하는 것은 반사회 질서 행위의 하나의 구체적 예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104조 요건이 구비되면 이와 같은 행위는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뭐 매번 출제가 된다고 보고 대비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번 출제가 안 된다 그렇죠.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출제되는 주제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더 쉬워요. 그 104조 조문의 요건의 기억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건 오늘만 하더라도 50%는 벌써 확보가 된 겁니다. 나머지 조금 더 추가하면 돼요. 개별적인 지문.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어떤 계략적인 모습을 받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뭐요?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죠? 근데 의사표시가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에 따른 개념들을 간단하게 쭉 소개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권리자 스스로 뭐요? 매매 등 행위를 자신 스스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할 수 없다 그죠? 그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행사케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요? 대리겠죠. 그 대리.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자유인데 일정한 요건이 불비되면 뭐요? 법률행위는 존재하더라도 무효가 되기도 하고 뭐요? 제한 능력자 행위는 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도 하죠. 그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개념 위주로 쭉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부탁드렸던 개념들은 한 집에 가셔가지고 10분이 됐다, 20분이 됐다, 그 부분을 쭉 한번 훑고, 자, 일단 최대한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100% 기억이 안 됩니다. 까먹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음에 또 그 부분을 자세히 채우니까.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OX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OX로 정답을 할 그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벌써 아주 성공한 거고, 그에 대해서 뭐요? 전혀 내가 답을 달리 하더라도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다. 그죠? 다만, 기본 이론 시간이 진행되면 지금보다는 대부분 해설을 보면은 그 OX가 이해가 되더라. 그런 단계까지 바로 다음 단계에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부탁드릴게요. 자, 수업 마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